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네, 여러분들 이름을 함께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선 전기까지 배웠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조선시대 500년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 전기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다. 15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 훈구 세력들, 16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들 사림 세력들, 그들이 이끌었던 그 시대의 특징들을 정리하시라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를 이끌었던 왕들, 우리 조선 전기에서 이제 이성계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자, 조선 후기를 이끌었던 왕들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왕은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자, 먼저 조선 후기하면 이 사람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자, 이 광해군은 이미 앞에서 살짝 언급은 했어요, 그죠? 어떤 외교를 펼쳤다? 네, 바로 중립적인 외교를 펼쳤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사이에서 후금과 그리고 명나라 사이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이 중립적 외교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홍립 투항 사건 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 하면 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광해군의 어떤 명을 받아서 자신이 그 후금 진영에 투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명을 가서 투항해야 돼! 라고 했던 그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 이렇게 되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명나라를 배신하는 게 말이 되냐.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출격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투항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하는 것이죠. 또 이 광해군 때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었냐면 대동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요. 대동법. 이 대동법이라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양반들한테 엄청난 증세 정책이거든요. 이게 웬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증세예요. 일반 백성들한테는 감세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행되니까 당시 어떤 기득권 양반 관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명분도 지금 버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또 주는 군주, 안 좋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광해군이 결정적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굉장히 그 패착을 보이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네, 영창대군을 죽여요. 영창대군을 증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죠. 물론 이제 직접적인 어머니 아니지만 영창대군의 어머니예요. 바로 인목대비를 또 폐위시킵니다. 인목대비를 또 폐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광해군은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 광해군을 쫓아냈던 군주, 네, 반정을 통해서 쫓아냈던 군주 누군가요?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인조 반정을 통해서 광해군은 축출되고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인조는요 정반대의 외교 정책을 펼치죠. 바로 친명 배금 정책. 이 친명 배금 정책, 이 중립적 외교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외교 노선을 걷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후금이 쳐들어와요. 예, 그게 바로 호란이 되는 겁니다.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갈게요. 이 호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남한산성, 그죠?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다가 결국 나와서 항복, 어디에서? 삼전도에서 항복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인조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인조 때 이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조 때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좀 더 설명드렸지만 인조 때 그 조세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세 있잖아요. 과전법, 그다음에 공법, 대략적인 최저세율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아예 그냥 딱 영원히 정해버립니다. 이 전세 기준을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정법이라는 게 또 인조 때 시행이 돼요. 영정법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인조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니까 그의 아들 효종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효종 때 나왔던 주장, 그 주장이 뭐다? 바로 청을 치자! 이 청을 갚자! 라고 하는 북벌론. 북벌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벌. 자, 이 북벌이 시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송시열. 송시열과 함께 청을 치자라는 어떤 주장. 근데 사실은 청을 치자고 했는데 오히려 청을 도와줘요. 네. 그게 바로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정벌을 떠났던 나선 정벌. 당시 어떤 우리 이 총기를 다루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사격술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혁혁한 승전보를 가져왔지만 아무도 반가워해주지 않았던 슬픈 전쟁. 이게 또 나선정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효종 때 어떤 이런 모습들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효종이 죽고 나서 이 한 번 이 엄청난 이슈가 몰아칩니다. 그게 뭐였냐면 현종 때 바로 이 효종의 죽음 그리고 효종의 아내의 죽음 이때 이 효종의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것 때 엄청난 논쟁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송이라고 합니다. 예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송이 전개되는 과정, 이 예송은 이제 서인과 남인 간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공존의 어떤 틀은 지켜요. 공존의 틀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서인과 남이 뭐냐면 서인당과 남인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림들이 여러분들 16세기 이후부터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후에 붕당을 형성합니다. 서로 당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학연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을 형성을 해요. 당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당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이게 권력이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서인당과 남인당이 이렇게 예법을 가지고 권력을 주고받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것이죠.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 3년 입어야 된다, 상복을 9개월 입어야 된다, 뭐 1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격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숙종 때가 됩니다. 숙종 때. 숙종 때가 되니까, 이렇게 공존의 어떤 틀이 깨져요. 이때 이제 전개됐던 게 바로 환국정쟁이라는 겁니다. 환국정쟁. 이 환국정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국면이 바뀔 환자, 국면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전까지는 공존했단 말이에요. 서인당과 남인당이 있으면 이번에는 서인당, 이번에는 남인당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 환국정쟁을 거치면서 이제는 상대방과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일당 전제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어떤 그 폐해가 나타나게 되더라. 일당 전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진짜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사약 그릇이 와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숙종 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숙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당시 그 청나라와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그 국경선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던 게 뭐냐면 백두산에다가 정계비를 세워요.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웁니다. 자,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백두산에 정계비를 지금 세웠잖아요. 이게 서위, 서쪽은 압록, 북위 토문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인데 이 동쪽의 토문강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토문강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토문강이 지금 보이고 있으면 이쪽 위쪽 지역이 우리의 어떤 영토와 연결되는 건데, 북한도 지역인데, 이 중국 측에서 뭐냐면 토문강은 발음상 두만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 지역은 우리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문강이 여기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영토의 행방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또 안고 있는 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 청과의 어떤 그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는 것. 하지만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 간도 지역, 아까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그 북간도 지역, 누구의 땅이냐.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이제 관리도 임명을 해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러거든요. 진짜 많은 조선인들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도 협약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을 하면서 저쪽 지역은 청의 영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한 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문제인데 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이게 지금 1909년인데요. 1905년에 체결된 조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겁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는 외교권을 빼앗기죠. 1905년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열린 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테이블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그 영토를 청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백두산 정계비 이때 세워지고요. 또 이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숙종 때 누구냐면 바로 안용복. 자, 여러분 안용복하면 이 백두산 정계비가 간도와 관련된다면 안용복은 독도와 관련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독도와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용복이 이제 일본에 직접 가가지고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왔던 그런 인물. 이게 이제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근데 이 독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에서 1900년에 칙령 제41호. 예, 칙령 제41호.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칙령 41호. 1910년이거든요. 이때 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먼저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이를 무시하고 결국 러일 전쟁 때 독도를 강탈해가는 러일 전쟁 이후에 독도를 강탈해갔던 일본에 의해서 강탈해갔던 그런 역사를 또 이 숙종 때 이 안용복의 어떤 독도 역사가 이제 이렇게 이 고종 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숙종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 숙종 때 여러분들 바로 이 상평통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유통되었던 화폐. 그러니까 이때 주조가 되고 있더라. 조선 후기 이제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평통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많이 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게 엉망이에요. 지금 이게 일당 전제되면서 이제 왕권은 비록 강화됐을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치는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등장했던 왕들이 있다고요. 그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와 정조.
영조와 정조하면 여러분들 탕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이렇게 일당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서로 함께 하자라고 하는 탕평 정치. 이 탕평 정치를 시작했던 그 왕이 바로 영조. 제대로 이제 실행했던 왕이 바로 영조가 되겠죠. 자, 영조는 바로 이런 탕평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어떤 그 붕당들의 어떤 그 모여서 어떤 그 정쟁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였냐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이에요. 서원. 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원 정리는요. 나중에 흥선대원군도 또 한 번 등장해요. 예, 서원 정리하면 흥선대원군 그리고 영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전에 있었던 송시열 같은 인물 대단하군요. 그냥 여론을 살인들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살림들 산에 딱 그 뒤에서 산 속에서 딱 이렇게 귀가하면서 말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코치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저거 저렇게 해봐라고 하는 그 실력자. 이런 살림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살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조가 좀 독특해요. 다른 조선시대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세요. 예. 제가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선의 왕들은 신하들보다 나이가 어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홍문관의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이 왕을 교육시키는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역전 현상이 바로 이 영조 때 나타납니다. 영조 때는요 일단 연세가 많으시니까 네가 뭘 알겠니?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꼼짝없이 그냥 영조에게 엎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개혁들, 탕평을 하기 위한 이런 개혁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질서, 이제 숙종 때 어떤 저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그래서 만들었던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속대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속대전의 뜻은 뭐냐면요. 속편이에요. 무엇의 속편일까요? 경국대전의 속편. 이 속대전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영조의 그 경제적 정책 중에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바로 균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균역법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건 이 균역법이라 하면 감세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세정책. 균역법이라 하면 감세정책.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감세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근데 영조가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참 잘하는 듯 했지만 영조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서 죽였던 사건. 야, 정말 놀라워라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영조의 사도세자 아들 영조의 손자 누구? 바로 정조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탕평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정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실은 왕권이 좀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인데 이 정조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죄인의 아들이잖아요, 일단요. 그죠? 이러면서 어떤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출했던 그런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는 말이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게 목표는 왕권 강화예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우선은 자기의 오른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규장각이라는 걸 세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세종 때 세웠던 게 집현전이죠. 그죠? 성종 때 세웠던 게 홍문관이죠. 그리고 이 정조 때 세웠던 게
규장각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신하들을 교육을 또 시켜요. 이게 뭐냐면 규장각의 초계 문신제라는 거예요. 초계 문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계도시키는 거예요. 계몽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문신들을. 과거에 합격한 아주 젊은 그런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정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만 데려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힘, 군사력.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자기 친위 부대죠. 장용념을 또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뭐 수원화성 빼놓을 수 없죠. 수원화성. 이 수원화성이라면 그 왕의 어떤 그 이상, 정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 개혁들을 전개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말이죠. 이 정조는 그 지금 할아버지가 속대전을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통해서 또 법을 다시 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이때 바로 신해통공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신해년에 통한다 이거예요. 뭐를?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할 수 있도록 하라. 어느 누구에게 특권을 몰아주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해통공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는 바로 시전상인들은 어디에 있는 상인들이냐면 종로에 종로. 종로에 종로. 이 시전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폐지한 겁니다. 금 난전권이라 하면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전은 뭐냐면 국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자판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 행위자들. 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불법 영업행위죠. 예, 불법 영업행위인데 그 불법 영업행위라면 이 시전상인들이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조선 후기 특히 정조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굉장히 경제가 발달해요. 발달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특정한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상행위가 발달하니까. 오히려 그 상행위가 발달하는 것들을 잘 조율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바로 이런 시전상인들의 금 난전권을 폐지하고 누구나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가 죽고 나서예요. 굉장히 똑똑한 왕인데 이 정조 사후에 이 똑똑한 왕을 겪었던 그 신하들이 이제 똑똑한 왕위에 앉히려고 하질 않습니다. 영조, 정조, 어이구 다 쟁쟁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그 이후에는요, 정조의 그 어린 꼬꼬마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후부터는 꼬꼬마들 또는 전혀 왕족이라고 하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소수 가문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뭐 이런 어떤 그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는 바로 세도 정치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세도 정치다. 19세기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건 바로 소수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소수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비변사.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 권력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이때가 아주 절정기를 달리게 되는 것이죠.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인데 이때 여러분들 매관매직이 그렇게 성행해요.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야. 그러면 매관 매직이 성행해지면 돈을 주고 샀어.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싶겠어? 그 돈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세금이겠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거두어가는. 그러니까 세금 체계 무너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의 문란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삼정의 문란을 초래하는 시기가 바로 19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뭐 나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뭔가 삐끗하면서 바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러면서 굉장히 위기가 덮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거를 해결했던 인물이 바로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흥선대원군이란 인물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어받아가지고 바꿔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제가 근현대사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흐름도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특히 조선 후기의 이 정조,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조선 전기의 세종이 단골 주인공이라면, 시험 단골 주인공이라면 바로 이 조선 후기는 정조가 그 시험의 단골 주인공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왕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광해군 중립적 외교를 펼치다가 인조에 쫓겨났지만 결국 인조는 이 호되게 호란이 벌어지면서 호되게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지금 원수가 겹다 효종, 자, 죽고 나서의 어떤 그 문제점들, 예속 논쟁이 벌어지고 왕권을 절대시화하는 과정 속에서 환국 정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간도, 독도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던 그런 시기 숙종 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탕평 정책이 시행되었던 게 바로 영조와 정조더라. 자, 영조는 서원을 정리하고 산림문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대전과 같은 법전을 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정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규장각, 초계문신, 장용영, 수원화성과 같은 그런 왕권 강화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조가 죽고 나서 19세기에는 조선이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가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 이 흐름, 조선 후기 어떤 이 정치 흐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선 후기의 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선 후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력이 엄청나게,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시기.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농 억상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농업은 중시하지만 상업은 별로 이렇게 중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 후기 와서는 아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그 큰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싹,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큰 변화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다? 바로 모내기법. 바로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 와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내기법의 일반화. 자, 여러분, 모내기법이 뭔지 아시죠? 네, 일단 미리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리고 키워놓은 다음에 좀 자라면 그것을 논에다 이제 옮겨 심는 거잖아요. 옮겨 심는 거, 이게 모내기법이잖아요. 모내기법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 이전까지는 직파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였어요. 슉슉 뿌리는 거, 벽실 뿌리는 거, 알아서 자라는 거. 그럼 나중에 얘들이 자랐을 때 얘네들과 함께 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라는 건데, 예, 잡초예요, 잡초.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근데 벼가 열리기 전까지 너무 똑같아. 그 구분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피를 뽑아주지 않으면 벼가 잘 안 열리거든요. 영양분을 뺏기니까 반드시 뽑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찾는데 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피 어떻게 다 뽑겠습니까? 생산량은 떨어지죠. 근데 모내기법을 하면 좋은 거냐면 이게 딱 줄 맞춰서 심잖아요. 줄 맞춰서 심으니까 명확하게 P와의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즉 이 모내기법은요.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먼저 노동력을 감소시킵니다. 노동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모내기법을 하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래요. 와,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1명은 넓은 토지를 경작하겠네요. 부자 되겠네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광작. 넓은 토지를 경작한다 라고 광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5명이 다 토지에 묶여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면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돼야죠. 일용직,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작 경영을 하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노동자들이 또 많아집니다. 임노동자들. 농민층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들이 많아지는. 이게 바로 노동력이 감소가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들이다. 모내기법이 주었던 영향들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소작농이 그러니까 지주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어떻게 그 수확물을 나눴냐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수확물이 딱 나오면 그걸 반반 나눴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병작반수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병작반수 2분의 1 나누는 건데 타조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타작할 때 그 결과물을 나누는 법이라는 건데 이게 모내기법이 시행되면서 이 농업기술이 발달되고 생산이 발전되니까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딜을 하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기 전에. 이게 지금 농사 짓고 나서 지금 결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기 전에 미리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당신한테 농사를 짓고 나면 쌀 50가마 줄게. 나머지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주는 마음 졸일 필요 없이 그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라고 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조법이라는 거예요. 도조법. 자, 도조법이라 하면 도박이에요. 도박할 때 도자예요. 이거는요. 도박할 때 도자.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이미 정하는 거예요. 수확물은 얼마. 이거 농사는 아닌데 이거 아직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도박이 도박 완전히. 그죠? 베팅을 거는 거야, 베팅을. 이런 건 도조법. 그러니까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도조법. 이 도조법은 근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쳤냐면 이전 타조법까지는 여러분들 신분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는 관계였어요. 왜? 결과물이 많이 나와야 지주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지주는 주로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소작농들을 달달 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반이란 지위로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도조법은 뭐냐면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지주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추수할 때 얼마 줄게라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 제도를 흔들어낼 수 있는 계약 관계.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다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신분에 의해 예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열받으면 사표 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건데.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내기법이 여러분들 이 사회에도 미친 영향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모내기법은, 이렇게 중요한 이 모내기법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그리고 세법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게 쌀이 뭐 5가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농사를 예전에는 이 모내기법 예전까지는 5가마 지었어. 그럼 그 5가마가 1년 사는 거야. 근데 이제는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막 10가마가 생긴 거예요. 우와! 그럼 여러분 내가 5가마 남잖아. 1년 동안 5가마 소비했는데 플러스가 됐으니까 남잖아. 그럼 그 남는 걸로 뭐 하냔 말이야. 남는 걸로 내가 더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활성화되면서 교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 그럼 교환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내기법은 바로 이렇게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이념을, 남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 남는 것을 갖고 교환을 하는 상업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 그러면 이때 활약했던 이 교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한번 좀 따라가 보자고요. 그리고 그 장소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먼저 이 당시에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먼저 독점적 도매 상인이라 할 수 있는 도고들이 있어요. 도고. 독점적 도매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왕창 사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독점적 도매 상인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앞에 제 설명드린 정조가 왜 이 사람들의 특권을 없앤다고 해가지고 금 난전권 폐지시켰잖아요. 그게 신의 통공이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누구의 특권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시전상인들. 시전상인들 여전히 뭐 특권은 폐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왕창 물건을 사서 도매로 이렇게 물건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로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시전상인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이 거상들이 있어요. 거상들. 예를 들면 저쪽 의주 쪽에서 중국 청나라와 무역행위를 할 수 있는 만상, 의주 만상. 그 다음이 개성, 개성의 송상. 특히 송상들은 뭐 엄청 돈 번 사람들입니다. 송상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체인점도 있어요. 체인점. 송방이라고 해서 이런 체인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체인점이겠죠.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인삼. 개성하면 또 인삼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인삼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 쪽에서 동래 부산이잖아요. 그쪽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이 있어요. 이걸 내상이라 그래요. 내상. 서울 쪽에서는 경강상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독점적 도매상인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남는 게 있으니까. 남는 거 갖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점적 도매상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여러분들 이때는요, 이렇게 상윤이라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활발히 하려면 아무래도 현물을 교환하는 건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살 때면 쌀 갖고 와야 되고,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다 그거 합니까? 이때쯤 되면 이제 화폐가 필요했겠죠. 맞습니다. 바로 숙종 때 상평통보가 주조가 되었고 유통이 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큰 도시들이라면 각 지역에
지방들의 장시가 또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장시. 이 장시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상인들을 우리는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보부상. 보찜을 짓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보부상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 장시를 또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물건들을 나르려면 배가 오고 가는 곳, 여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포구, 이 포구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예, 포구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포구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경강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상인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그 거상들뿐만 아니라 이 포구에는요, 거상들뿐만 아니라 뭐 아까 제가 도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상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들의 물건들을 서로 교환해주는 거간, 중개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객주와 여각. 객주와 여각. 여관.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네. 이런 객주와 여각들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렇게 교환이 활성화되니까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공업자들도 엄청 바빠요. 이 교환에 지금 참여하려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돼야 된다면 이 상인들한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인들이 아예 그냥 그 수공업자들한테 그냥 돈을 줘요, 미리 주고 물건을 좀 만들어 줘라고 미리 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다라고 합니다. 선대제. 이건 뭐예요? 미리 선자, 미리 돈을 지불한 그런 제도, 선대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대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연료가 필요할 거예요, 연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광산 경영도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교환이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상업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니까 물건 많이 만들어야 되죠? 물건 많이 만들면 원료 필요하죠. 이러면서 광산 경영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산 경영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인 자본들을 끌고 와서 여기 지금 임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광산을 경영하는, 지금으로 본다면 전문 경영인의 CEO들,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덕대라고 하면 덕대. 전문 경영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보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모내기법의 일반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모내기법, 생산량의 비약적 증가는요, 세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전세, 공납, 역 배우셨죠? 전세, 공납, 역. 하나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거고, 역은 노동력을 바치는 건데, 이게 워낙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제 이 세법도 이 쌀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되면서.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조세는 우리 앞에서 왜 최저세율 전세 배웠죠? 전세. 예, 그게 이제 영정법으로 바뀝니다. 영정법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두 영정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대동법.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 이걸 막기 위해서 광해군 때 시행됐다 그랬죠? 1결당 12도. 이 대동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방납의 폐단. 이 방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특산물을 이제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산물이 그래도 필요는 할 거 아니야. 그 특산물을 이게 지금 쌀로 내는 거예요. 쌀로 내는 거니까 그 쌀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그런 상인들이 등장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
사실 이 공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인.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인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왕창 사들이는 사람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인들의 어떤 활약으로 힘입어가지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대동법은요, 원래 이게 특산물 내는 거잖아. 특산물. 이게 집집마다 내는 거였거든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호죠, 호. 집집마다 내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토지에 물리는 거예요, 토지에. 그래서 1결당 12도 이런 식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고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이 어떤 그 조세의 어떤 합리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 주고 있는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다라는 것이죠. 대동법 시행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다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되면서 지금 이 토지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균역법. 배웠죠, 여러분들? 균역법은 어느 왕 때다? 네, 바로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고요. 1년에 한 필 내는 거예요. 원래는 2필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필. 그러면 1년에 한 필을 내는 거면 여러분들 이거 어쩌면 국가 세금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필이면 이거 부족분을 채워야 돼요. 그죠?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선무군관포.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이 모내기법을 통해 돈 좀 벌었던 일반 농민들이 있거든요. 그 농민들한테 명예직을 수여하는 거예요. 명예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예.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은 명예를 찾고 싶거든요.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이런 선무군관포 이걸로 이제 채우는 것이고, 그 다음이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장세, 염세, 소금세죠. 선박세, 배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는 거. 이런 세금들. 세금은 이제 걷게 되는 거. 원래 이게 면세거든요.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세금을 이제 물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결작. 1결당 2도씩. 자, 또 지금 토지에 물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영정법 1결당 4,6도 토지, 대동법 1결당 12도 또 토지, 결작 1결당 2도 또 토지. 지금 토지의 세금을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금을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가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어떤 싹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와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와 문화는 어떤지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